부동산 공법이라는 것부터 배워봅시다. 자, 부동산이란 말이를과 공법이란 말이 합성입니다. 합성. 자, 그래서 우리가 부동산이다라는 말부터 보면은 부동산이라는 것은 움직일 수 없는 물건이다 이 뜻이에요. 그래서 부동산 공부에서 대표적으로 보는 부동산은 크게 두 가지. 토지와 건축물에 관한 겁니다. 토지와 건축물에 관한 거. 그 외에 뭐 부동산에 해당하는 것은 수목, 나무라든지 정착물이라든지 이런 것도 부동산인데 부동산 공부에서는 토지와 건축물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 보시면은 부동산 공법에 6가지 법이 있죠. 국토의 계획 및 유형에 관한 법에서는 말 그대로 국토, 전국에 있는 토지를 대상으로 하는 법이에요. 자, 도시개발법은 신개발이다라고 되어 있는데 아직 개발되지 않는 토지를 개발시키는 법이에요. 새롭게. 이것도 토지에 관한 법이고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은 이미 개발된 곳이 오래되고 낡았기 때문에 재개발에 관한 법이에요. 그러니까 여기는 자, 그 재개발 지역에 있는 토지와 낡은 건축물을 대상으로 하는 법입니다. 자, 건축법은 건축물을 건축에 관한 법이죠. 주택법은 특히 건축물 중에 아파트를 대상으로 하는 법이고 농지는 농지라는 토지를 대상으로 하는 법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부동산 공법에서 배우는 이 6가지 법은 결국 그 부동산은 토지와 건축물이다 이 뜻이에요. 자, 그리고 공법이란 말은 먼저 법이란 말부터 하셔야 돼요. 법. 자, 법은 많이 쓰죠, 여러분들이. 법이 뭡니까? 법의 정의. 법을 뭐라 합니까? 막상 말을 하려니까 어렵다. 자, 법이라는 것은 한마디로 강제력이 있는 사회적 약속을 법이다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이 사회적 약속, 이 약속을 지키지 않으면 사회가 대혼란이 일어나고 질서가 없어지고 큰 혼란이 일어나죠. 그래서 이 사회적 약속을 꼭 지켜야 돼요. 자, 지키지 않으면은 강제력을 발동시킨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 강제력이라 하는 것은 자, 처벌과 책임을 말합니다. 그럼 이 사회적 약속을 위반하면은 처벌이 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자, 이 사회적 약속을 위반하면 책임을 물을 수도 있습니다. 자, 이와 같이 처벌과 책임이 따르는 사회적 약속을 법이다라고 합니다. 법. 그래서 여러분이 중개사 시험을 치기 위해서 1차 과목 민법 배우죠. 자, 2차 과목에 부동산 공법도 배우고 공시법, 세법, 중개사법 배웁니다. 다 법을 배워요. 그래서 이 강제력, 처벌과 책임이 있는 사회적 약속을 법이다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은 강제력이 없는 사회적 약속도 있습니다. 그러면 그 강제력이 없는 사회적 약속을 뭐라 부릅니까? 응? 도덕이라 하죠, 도덕. 예. 도덕은 강제력이 없어요. 우리가 지켜야 할 사회적 약속인데 굳이 위반한다고 처벌되거나 책임묻지는 않습니다. 자, 그래서 법이라는 것은 강제력이 따른다 이 뜻이에요. 자, 이 법의 주체를 가지고 둘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법은 크게 하나는 사법, 자, 하나는 공법이라고 이렇게 나눌 수가 있어요. 자, 사법은 주체가 개인입니다. 개인. 개인 대 개인 간의
대등한 법률 관계를 다룬 법을 사법이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개인 대 개인 간의 법률 관계를 다룬 법을 사법. 자, 여러분 1차 과목에 민법 배우죠. 자, 이 민법이 가장 대표적인 사법의 한 종류예요. 자, 민법을 가장 많이 노는 말, 채권자, 채무자, 임대인, 임차인, 저당권자, 설정자. 민법은 이렇게 구성되어 있어요. 민법은 항상 개인과 개인 간을 전제로 한 법이다. 이렇게 아셔야 되고. 자, 그러면은 이런 민법을 위반하면은 처벌할까요? 책임을 물을까요? 책임을 묻습니다. 민법 위반하면 처벌 안 돼요. 채무불이행 책임, 손해배상 책임 묻게 돼 있어요. 자, 그런데 공법은 주체가 달라집니다. 자, 주체가 국가기관이에요. 특히 부동산 공법은 국가기관 중에 행정기관을 말합니다. 행정기관 대 국민 간의 대등한 법률관계가 아니고 수직적인 법률관계를 다룬 법을 공법이다 이렇게 합니다. 수직적이다라는 것은 규제관계를 다루는 법이다 이 뜻이에요. 그래서 행정기관이 국민 간에 규제에 관한 법을 한마디로 공법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공법을 위반하면은 여기는 처벌할까요? 책임을 물을까요? 처벌이 됩니다. 처벌. 민법과 달라요. 이거 위반하면 처벌됩니다. 자, 여러분이 공법 잘 모르고 중개업하면은 뻑하면 위반해요. 그럼 경찰이 부릅니다. 가면 손 내밀으래 해. 손 내밀면 쇠고랑 딱 잡으죠. 끌고 가쁩니다. 가서 징역도 살아야 되고 처벌도 해야 되고 자기 재산 전부 다 추징합니다. 예. 그만큼 공법은 위반하면 처벌 수위가 엄청나게 엄격합니다. 그래서 처벌도 되고 여러 가지 재산적 추징도 당하고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공법은 위반하시면 안 돼요. 자, 그래서 공법의 주체는 행정기관이다 이 뜻이에요. 자, 그렇다면은 부동산 공법이란 말은 부동산이라는 공법이란 말을 결합된 말입니다. 그래서 정의를 내려보면 이렇습니다. 부동산 공법은 주체가 행정기관이죠. 행정기관이 국민들이 부동산, 즉 토지나 건축물 등을 이용을 규제하는 법을 부동산 공법이다라고 합니다. 이때 이용이라는 것은 토지나 건축물을 이용한다는 것은 크게 두 가지 의미예요. 개발을 시켜서 이용할 수도 있고 보존 상태로 이용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부동산 공법은 뜻이 행정기관이 전국에 있는 토지나 건축물을 개발시켜서 이용하도록 규제하는 법, 보존시켜 이용하도록 규제하는 법을 부동산 공법이다. 그래서 이런 부동산 공법에서는 요걸 배웁니다. 행정기관이 어떻게 토지 등을 개발시켜 이용하든지 아니면 보존시켜 이용하도록 규제관계를 배운다 이렇게 아시면 돼요. 자, 이걸 배우는 법이 부동산 공법다 이렇게 아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이런 프린터 뒷면에 보시면은 부동산 공법의 구성이다라고 되어 있고 밑에 보시면 주체 누굽니까? 행정기관. 즉 행정기관이라는 것은 크게 국가지방자치단체를 말합니다. 국가지방자치단체 같은 행정기관이 토지 등의 이용을 규제하는 법이라고 되어 있죠. 자, 그렇게 공법의 뜻을 써놨습니다. 자, 그게 이용이란 말 밑에 동그라미하고 이렇게 쓰면 돼요. 개발 보존이라고 쓰면 돼요. 자, 그래서 행정기관이 토지 등을 개발시켜 이용하도록, 보존시켜 이용하도록 규제하는 법을 배운다. 이렇게 아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은 여기서 이제 하나 더 또 짚고 넘어가야 될 것이 있어요. 자, 행정기관이라는 것은 크게 국가와 지자체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 국가 자체를 누굴 말하는지 이걸 또 아셔야 돼요. 공법의 주체니까 상당히 중요하죠. 자, 그래서 행정기관은 크게 국가, 지방자치단체 이렇게 둘로 나눕니다. 자, 국가에 해당하는 것은 대통령을 비롯한 자, 국무총리, 각 부의 장관, 이걸 한마디로 공법에서는 국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공법 책을 읽다 보면은 국가란 말이 어마어마하게 많이 나옵니다. 국가가 무슨 사업을 한다 하면 누가 한다는 뜻이에요? 대통령에서부터 장관까지 한다 이 뜻이에요. 네. 이걸 이해 못하면 책을 백날 읽어봐야 무슨 말인지 아무도 몰라요. 네. 자, 각부 장관 중에는 공법의 주무장관이 국토, 교통부 장관도 들어가 있죠. 예, 이와 같이 각부의 장관을 줄여서 뭐라 표현하느냐? 중앙행정기관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공법을 읽다 보면 중앙행정기관이라는 말이 나오면 장관을 의미한다 그렇게 아셔야 돼요. 자, 그리고 지방자치단체는 크게 또 둘로 나누죠. 하나는 광역 지방자치단체가 있고 그 다음에 기초 지방자치단체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광역지자체에 해당되는 것이 서울특별시가 여기 들어가요. 자, 그리고 울산은 뭐라 부릅니까? 광역시라죠. 자, 그리고 세종특별자치시, 경상남도, 전라남도 하는 도, 제주 또는 강원 특별자치도라 하죠. 자, 이 5가지 행정구역을 광역지방자치단체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이걸 줄여서 뭐라 표현하느냐? 시도라 하죠. 시도. 시도라 하고 그 장을 시도지사라고 합니다. 자, 기초지자체는 특별시 밑에는 구가 있습니다. 뭐 서울 특별시에는 여러 개 구로 구성되어 있죠. 뭐 영등포구, 종로구 이렇게 구성되어 있죠. 울산광역시에는 구와 군으로 구성되어 있어요. 뭐 여기 남구도 있고 중구도 있고 북구도 있고 하는데 울주군도 있죠. 예. 자, 특별자치시 밑에는 아직 없어요. 도 밑에는 시와 군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경상남도 보면은 자, 양산시, 밀양시, 김해시, 창원시, 뭐 함안군, 산청군 뭐로 구성되어 있다? 시군으로. 특별자치도 밑에는 행정시와 군으로 구성되어 있어요. 예. 자, 그래서 이 기초자체를 줄여서 어떻게 표현하느냐? 시군구라고 표현합니다. 시군구. 자, 그리고 이 시 밑에, 도 밑에 있는 이 시는 둘로 나누죠. 대도시, 일반시로. 인구가 50만 이상인 시를 뭐라 부르냐? 대도시다 이렇게 합니다. 자, 그래서 김해시 같은 경우 인구 53만이니까 대도시예요. 창원시는 100만 명이 넘으니까 대도시입니다. 자, 원래 창원시는 광역시로 성격해 줘야 되는데 100만 명이 넘기 때문에 우리나라 인구 100만 명 넘으면 광역시가 됩니다. 울산광역시도 인구가 100만 명이 넘었기 때문에 광역시로 성격된 거예요. 자, 그런데 창원시는 100만 명이 넘는데도 광역시로 성격 안 되고 특례시다라고 붙여줬어요.
자, 그래서 창원시를 광역시로 성격 못하는 데는 이유가 있죠. 그 이유가 경상남도의 재정적 수입의 60%가 어느 시에서 나옵니까? 창원시에서 나옵니다. 그럼 창원시가 광역시 성격대 보면 경상남도 재정적 수입은 60%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경상남도 도지사가 창원시 광역시 성격을 극구 반대한 겁니다. 그럼 창원시 주민한테는 좋다 나쁘다? 나빠요. 왜? 창원시의 재정을 창원시 주민에게 복지 혜택을 줘야 되는데, 자, 경상남 전체 다 주죠. 자, 그래서 울산은 광역시로 성격되는 바람에 울산의 특히 울주군 같은 경우에는 재정적 자립도, 재정적 건전성이 전국의 2등입니다. 2등. 그래서 코로나 터지니까 여러분이 울주군에 살면은 혜택을 다른 구보다 많이 주는 이유가 그게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결국 광역시가 창원시는 광역시 성격되지 못하고 특례시로 머물고 말아버렸어요. 자, 여기에 있는 사람들이 기관이 공법의 주체입니다. 자, 그래서 대통령을 비롯한 장관이 전국에 있는 토지 등을 개발시켜서 보존시켜 이용하도록 규제하는 법도 부동산 공법이고, 여기에 있는 시도지사가 자, 자신의 관할구역에 있는 토지나 건축물 같은 것을 개발 보존시키도록 규제하는 것도 부동산 공법이고, 여기에 있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자신의 관할구역 내에 있는 토지나 건축물 같은 것을 개발 보존하도록 규제하는 법도 공법입니다. 자, 규제 방법이 똑같아 다르다? 다 달라요. 그래서 복잡하다. 자, 장관이 규제를 할 때와 시도지사 규제할 때, 시장군수구청장이 규제할 때는 다 방법이 다릅니다. 그래서 내용이 복잡하고 힘들다는 데가 여기 있다. 예. 자, 어쨌든 여기에 해당하는 기관들이 공법의 주체예요. 그래서 여러분 프린트에 거기에 행정기관이라는 밑에 보면 국가지방자치단체라고 써놨죠. 국가 밑에는 뭐라 쓰면 되느냐? 요것만 쓰면 돼요. 대통령, 국무총리, 각부 장관. 국가 밑에는 대통령, 국무총리, 각부 장관이야 쓰시면 돼요. 그 다음에 지방자치단체라고 되어 있죠. 지방자치단체 밑에는 요 말만 쓰면 됩니다.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그래서 시도지사, 시장군수 이걸 달리 지방행정기관이라 하죠. 자, 그렇게 쓰시면 돼요. 자, 그래서 이런 국가, 지방자치단체가 행정기관으로서 공법의 주체다. 이렇게 아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그 밑에 토지 이용 규제의 기본 제도다라고 되어 있죠. 이게 무슨 말이냐? 자, 여기 보세요. 국가 지방자치단체 같은 행정기관이 자, 토지 등을 개발시켜 이용하도록 보존시켜 이용하도록 규제하는 법을 부동산 공법이다라고 제가 정의를 내려줬죠. 자, 그러면은 규제를 어떻게 할 거냐 방법적으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자, 행정기관인 국가자체가 국민들에게 이 토지는 개발해서 이용하세요, 보존해서 이용하세요라고 규제 방법을 제시를 해줘야 돼요. 자, 그래서 우리가 예를 들어서 명령으로 한다 생각. 국가자체가 국민에게 여기는 개발하라, 여기는 보존하라 이렇게 명령을 하는 건 어떻습니까? 우리나라는 민주주의 국가고 국가의 주인은 누굽니까? 국민이다. 자, 그러면 대통령을 비롯한 장관이나 시도지사 이런 사람들은 국민의 노복이죠. 심부름꾼이에요. 그럼 심부름꾼이 주인에게 이래라 저래라 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국민에게 개발 보존에 관한 명령을 한다는 것은 잘못된 겁니다. 이거는 소위 독재 국가에서나 있을 법한 이야기예요. 자, 그러면 법으로 정하는 건 어떻습니까? 법으로. 자, 법은
쉽게 개정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법을 함부로 못 바꿔요. 자, 그래서 이 법으로 정하는데도 한계가 있다. 여기는 개발하세요라고 법을 정했고, 저기는 보존하세요라고 법을 정했는데, 자, 개발하라고 했는데 막상 개발해 보니까 보존이 필요하고, 보존하려고 법을 정해놨는데 개발이 필요할 때는 법을 바꿔야 되죠. 법은 쉽게 바꾸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자, 법으로 정하는 것도 잘못된 거예요. 자, 그렇다면은 개발과 보존에 관한 가장 민주주의 국가에서 가장 규제를 하는데 좋은 방법이 계획입니다. 계획. 자, 계획을 만들어서 개발과 보존을 유도해야 돼요. 자,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토지 이용 규제에 관한 계획 제도를 민주주의 국가에는 도입합니다. 그래서 그 밑에 보시면은 토지 이용 계획이라고 되어 있죠. 예. 그래서 우리가 기본적으로 토지 이용을 규제하는 가장 기본적인 제도로 첫째, 토지 이용 계획 제도라는 것을 우리나라도 도입합니다. 그래서 이 토지 이용 계획 제도는 뜻은 토지를 개발시켜서 보존시켜서 이용하도록 하는 계획이다 이 뜻이에요. 그래서 이런 계획을 만들어서 국민들한테 제시해주고 국민들이 이 계획에 따라서 개발과 보존을 하도록 유도하는 제도를 토지용 계획 제도라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자, 여기에는 크게 두 가지 계획이 있습니다. 첫째, 방향 제시 계획이 있어요. 말 그대로 개발에 대한 것, 보존에 대한 방향을 제시하는 계획입니다. 이 계획은 행정기관인 국가나 지자체가 자, 이 방향 제시 계획부터 우리나라는 제일 먼저 수립합니다. 그렇게 해서 이 지역은 개발하세요. 이 지역은 보존하도록 계획을 만들어서 국민들에게 제시해서 그 계획에 따라서 개발과 보존을 하도록 하는 계획이 방향 제시 계획인데, 여기는 크게 여름 세 가지를 배웁니다. 국가계획이라고 되어 있죠. 국가계획은 전국토에 미치는 영향이 큰 방향 제시계획이에요. 자, 예를 들어서 자, 우리 세종시를 건설하자고 했던 대통령이 누굽니까? 노무현 대통령이죠. 네. 노무현 대통령이 대통령을 당선되고 자기 첫째 공약이 수도를 바꾸자고 했어요. 왜 바꾸자 했느냐? 첫째, 대한민국의 수도 서울에 너무 많은 것이 집중되어 있고, 그리고 북한과 거리가 상당히 가깝죠. 미사일권 범위에 들어가 있으니까 우리나라는 서울이 파괴되면은 나라 주저앉습니다. 자, 그래서 수도를 바꾸자 했는데 결국 바꿔졌습니까? 자, 여러분 같으면은 여러분 지금 서울에 사는 주민이에요. 수도를 바꾸자 동의합니까? 동의 안 합니까? 수도를 바꾸면은 내가 서울에 아파트 30억짜리를 가지고 있는데 수도로 바뀌는 순간 아파트 가격이 20억이 빠집니다. 날라가요. 예. 그래서 절에 있는 주민들이 동의합니까? 안 합니까? 안 하죠. 결국 수도를 못 바꾸는 거예요. 자, 그래서 할 수 없이 행정부만 세종시로 옮기기 위해서 세종시 건설하게 됩니다. 이와 같이 행정 수도를 옮기는 것도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전국민에게 미치는 영향이 커져. 자, 그럴 때 세종시 건설에 관한 방향 제시 계획이 무슨 계획이었다? 국가 계획이에요. 행정 수도를 바꾸는 전 국민에게 미치는 영향이 큰 계획이니까. 자, 이럴 때 쓰는 계획이 국가 계획이고, 그 다음에 광역 도시 계획이라고 되어 있죠. 자, 광역 도시 계획은 여러 행정구역을 묶어서 개발이 필요할 때 쓰는 계획이 광역도시계획입니다. 광역도시계획은 다른 행정구역이 아니고 여러 가지 행정구역을 묶어서 개발을 할 때 쓰는 겁니다. 대표적으로 자, 여러분 경부고속도로 아십니까? 부산에서 서울까지죠. 자, 그런 큰 고속도로 같은 걸 낳을 때 쓰는 계획이 광역도시계획이에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경부속도로는 특정 시 안에만 있습니까? 전국을 다 걸칩니까? 전국을 걸치죠. 이렇게 여러 지역을 걸쳤을 때 거기에 대한 개발에 대한 방향 제시할 때 광역도시계획이고, 그 다음에 도시군 기본계획. 자, 도시군 기본계획은 단일 행정구역에서 방향을 정할 때 쓰는 계획입니다. 그럼 단일 행정구역이라는 것은 우리나라는 6개의 단일한 행정구역이 구성된 나라입니다. 자,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시군. 자, 이 6개 단일 행정구역 안에서 개발이나 보전에 대한 방향을 정해줄 때 쓰는 계획이 무슨 계획이다? 도시군 기본계획이에요. 자, 울산광역시가 오늘날 울산광역시가 자, 여기에는 상업지로 개발이 되고 저 주거지도 개발하고 공장도 들어오고 저기 산에는 자, 개발하지 않고 보존시켜 놨습니다. 왜 이렇게 했을까요? 울산광역시에서는. 자, 여기 있는 도시군 기본계획 있죠? 이걸 울산광역시에 옛날에 1970년대, 80년대에 이 계획을 만들어 가지고 어디를 개발할 것이고 어디를 보존할 건지 이 계획으로 미리 제시를 다 해놨어요. 그래서 이 계획에 의해서 울산광역시 안에 있는 도시군 기본계획에서 오늘날 이 모습을 갖추게 된 겁니다. 여기는 상업지로 개발되고 큰 공장인데는 공업지로 개발되고 주거지로 개발되고 자, 이와 같이 단일한 행정구역 안에서 어디를 개발할 것이고 어디를 보존할 건지를 정해주는 계획이 도시군 기본계획. 오늘날 울산광역시의 모습을 만든 계획이다. 이렇게 하시면 돼요. 자, 그리고 이제 이런 방향 제시계에서 제시해주면은 실행하는 계획이 있습니다. 도시군 관리계획이라는 계획을 통해서 구체적으로 개발, 정비, 보전이 실행이 됩니다. 그래서 방향 제시계에서 방향 제시해주면 이걸 받아서 구체적으로 개발도 시키고 정비도 하고 보전도 하는 계획이 무슨 계획이다? 도시군 관리계획. 이 계획을 통해서 구체적으로 개발 착수나 정비, 보전이 착수되었다. 이렇게 하시면 돼요. 자, 이런 토지용 계획만 가지고는 자, 조금 부족한 점이 있어요. 자, 그래서 우리나라가 국토가 좁기 때문에 이 토지용 계획제도만 가지고 국토 이용과 국토 관리하는 데는 한계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또 하나의 제도를 도입해요. 자, 그게 뭐냐? 토지 용도 제도라는 것을 도입합니다. 자, 그래서 이 말은 전국에 있는 모든 토지의 용도를 정해서 용도에 맞는 건축을 하도록 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자, 우리나라는 전국에 있는 모든 토지에 다 뭐 정해놨다? 용도를 왜 정해놨어요? 무인도 섬, 조그만 섬에도 가도 용도가 정해놨습니다. 자, 그만큼 국토가 적기 때문에 효율적으로 서기 위해서 용도를 정해놨고 용도에 맞는 건축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늘 일상생활에 이걸 봅니다. 자, 여기에는 상업이란 용도가 되어 있기 때문에 사무실이나 상가 건물만 쫙 들어있죠. 여러분 살고 있는 아파트는 주거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주택이 들어와 있고 저 큰 공장이 있는 데는 공업이라 되어 있기 때문에 자, 공장들이 들어와 있고 저 산에는 건물이 없죠. 용도를 뭘 해나가기 때문에 보존하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건물이 없는 거예요. 자, 이와 같이 이 두 가지 기본 제도를 가지고 국가 지자체가 자, 전국에 있는 모든 토지에 계획도 발표하고 실행도 하고 용도까지 딱 정해놨어요. 이 용도 제도는 세 가지가 있죠. 용도, 지역, 용도,
지구, 용도, 구역을 가지고 정부에 있는 토지의 용도까지 정해놨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나중에 이제 다음 주제 되면은 용도제도 이걸 배웁니다. 이 중개사에 되려면 이거 꼭 알아야 되죠. 용도제도도 모르면서 중개업 할 수 있다 없다. 안 돼요. 중개업 자체를 못 합니다. 반드시 알아야 돼요. 물론 시험에도 잘 나오죠. 이게. 자, 이렇게 두 가지 기본 제도를 가지고 우리나라 전국토에 국가나 지자체에서 자, 계획도 방향으로 제시해주고 실행 계획을 가지고 실행도 하고 용도까지 딱 정해놨어요. 지금 다 그려놨습니다. 그럼 이 제도가 조선시대 때부터 있었을까요? 언제쯤 도입했을까? 우리나라. 조선시대는 이런 거 몰랐습니다. 예. 이 제도를 도입은 1970년쯤에 도입합니다. 자, 경제개발이란 말 들어봤습니까? 네. 자, 우리가 이제 1948년에 해방이 되고 일본 식민지 벗어나고 1950년대 6.25 전쟁이 나죠. 1953년도 9월 달에 휴전하게 됩니다. 전국이 다 6.25로 인해서 다 폐허가 되어버렸어요. 자, 국가 재건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국가 재건을 누가 했습니까? 자, 이승만 대통령 시절에는 국가 재건이라는 생각을 못 했어요. 그거는 뭐 당파사업이나 해서고 이러다 보니까 결국 박정희라는 사람이 대통령이 된 이후에 국가 재건을 하게 됩니다. 자, 언제부터 정확하게 자, 국가 재건을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했느냐? 1965년 이후부터입니다. 그래서 국가가 재건을 해야 되고 대한민국도 이제 잘 살아봐야 되겠다 해서 1970년쯤에 국토에 관해서 이런 제도를 도입하게 됩니다. 자, 도입을 하는데 예를 들어가 이런 제도가 어떻게 그때 당시에 써 있느냐? 예를 들어 보면은 서울에 그때 당시 강남이에요. 서울 강남에 1970년대 서울 강남은 어떤 곳입니까? 지금 우리나라의 땅값 제일 비싼 곳이죠. 그때는 우리나라 땅값 제일 싼 곳이 서울 강남이에요. 논밭, 임야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거기에 갑이라는 농사꾼이 있는데 땅을 100만 평을 가지고 있어요. 평당 얼마짜리냐? 10,000원짜리. 10,000원짜리 땅 100만 평 가지고 있어요. 뭐 하느냐? 매일 똥찌개 지가하면서 채마밭에 거름 주고 거기서 채소 같은 거 생산해서 서울 강북 쪽에 가서 팔고 이렇게 하루하루 사는 사람입니다. 자, 초등학교도 안 나왔어요. 아무도 몰라요. 자기 부친이 유언을 하죠. 너는 배운 게 없기 때문에 절대로 배운 사람들하고 어울리지 마라. 배운 사람들하고 어울리면 네가 이용당한다. 그리고 너는 이 밭만 100만 평 되는 밭만 열심히 갖고 살아라. 딴 거 생각하지 마라. 그리고 어느 또한 경우가 생기더라도 이 땅을 팔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고 딱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1970년쯤 되니까 그 당시 국가 재건을 위해서 토지용계획 제도를 도입합니다. 자, 서울 강남이니까 도시군기본계획을 통해서 강남 개발에 대한 방향을 제시를 하게 되는 거예요. 자, 이 계획이 발표됐을 때, 자, 전 국민이 이걸 알았다, 몰랐다. 그때는 너무 가난했기 때문에 이런 관심이 없습니다. 자, 정부의 일을 하는 사람이나 몇몇이만 이 계획이 발표됐다는 걸 아는 거예요. 자, 그럼 이 계획이 발표될 때, 감이 가지고 있는 이 땅, 10,000원짜리입니다. 이 계획이 발표될 가능성이 높아질 경우에, 자, 서울에 있는 돈 있는 사람들이 갑의 땅을 사러 왔겠죠. 자, 그래서 처음에 10만 원을 줄 테니까 팔아라 합니다. 여러분 어떡합니까? 다 팔아요. 예. 거의 제가 알고 100명 중에 99명은 팝니다. 야, 10배를 더 준단다. 빨리 팔자. 자, 그래서 대부분 팔아요. 근데 갑은 안 팔았습니다. 자, 이제 기본계획이 이제 발표가 났어요. 이 땅이
50만 원이다. 평당. 자, 그러면 뭐 당연히 팔아야 되죠. 우리 같으면. 그런데도 갑은 안 팔았어요. 자, 그리고 몇 년 지난 뒤에 실행계획인 도시군관리계획이 이제 발표됩니다. 이 땅이 200만 원이다. 자, 만 원짜리가 200만 원까지 200배가 올랐어요. 그래도 갑은 안 팔아요. 그냥 꿋꿋하게 자기 할 일만. 자, 실행계획이 들어오고, 자, 결국은 이제 개발에 착수가 돼 들어가죠. 자, 착수돼 들어가고 어느 정도 개발이 완료될 쯤 되니까 평당 1,000만 원이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얼마 뒤에 자, 용도를 정해주죠. 용도제를 정해서 갑의 땅 니는 전부 다 상업지다 하고 발표돼 보니까 평당 얼마? 5천만 원이에요. 자, 갑의 땅은 만 원짜리가 5천 배 올랐죠. 갑의 재산은 얼마? 5천 곱하기 100만 평 해보세요. 예, 수백조가 됩니다. 수백조. 예. 이런 사람이 대한민국에 있을까요? 딱 한 사람입니다. 한 사람. 이 갑은 실제 인물입니다. 대한민국의 가장 돈 많은 사람이에요. 우리가 알고 있는 삼성의 뭐 이재용이나 현대 뭐 정주행이나 이런 대기업 총수들이 돈 많은 게 아니고 이 사람이 가장 돈 많습니다. 국민학교, 초등학교도 안 놓은 사람이에요. 딱 저 아버지 말만 믿고 안 팔고 버티는 바람에 서울 강남에 땅 절반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기도 지금 현재 돈이 어디에 어떻게 들어오는지 몰라. 자기 재산이 얼마 되는지 몰라요. 뭐 우리가 추산할 때는 수백조 이상이다 이렇게 됩니다. 자, 우리 같으면 벌써 뭐 이 단계에서 벌써 팔아버렸죠. 예, 우리는 큰 부자가 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큰 부자는 하늘에서 만들어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큰 부자가 놓았던 배경이 땅 부자가 이렇게 큰 땅 부자가 놓았던 배경이 이 제도를 도입을 하면서 이런 부자가 나왔어요. 그럼 이제 오늘날에는 이런 큰 부자가 놀까요? 오늘날 안 놉니다. 왜? 이미 이제 국민들 다 알잖아. 어디 뭐 계획이 하나 발표됐다. 개발 계획이 됐다. 쫓아가죠. 가서 땅부터 탁 삽니다. 그래 딱 가지고 있다가 좀 올랐다 싶으면 또 잽싸게 어떻습니까? 팔고. 그래서 요즘 이런 큰 부자가 안 생긴다. 그때만 이렇게 큰 부자가 생겼어요. 자, 이런 제도들 때문에 그렇다 이렇게 하시면 되고. 그래서 이때 처음 우리가 이런 제도를 도입을 했을 때, 자, 이러한 현상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전국적으로. 어쨌든 국가 자체가 토지용계획제나 토지용도제도를 통해서 전국의 용도까지 이렇게 딱 정해줬어요. 자, 그러면은 보전하라라고 하면은 뭐만 해야 돼요, 여기는? 보전만 해야 됩니다. 대표적으로 여러분이 논이나 농지나 저 산지 있죠? 자, 거기는 왜 건물이 없느냐? 보전하라고 되기 때문에. 보전 안 하고 개발하면은 손 내밀으라. 손 내밀면 또 뭐, 은팔찌 채워주죠? 은팔찌 탁 채우면서 하는 이야기가 원상복구 다 시킵니다. 개인 재산으로. 자, 그만큼 무서운 법이에요. 보전하라면 보전만 해야 돼요. 자, 그래서 여기에는 여러분이 농지 보전을 어떻게 할 건지를 농지법에서 배웁니다. 여기서 두 문제 나온다 그랬죠. 그러니까 우리나라 토지의 절반이 이상이 뭡니까? 산지예요. 그래서 산지 관리법이라는 걸 통해서 산지 보전을 어떻게 하는지를 시험에는 이게 안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난중에 자격증 따고 난 이후에 자, 여러분이 자, 산지 공부를 좀 해야 되겠다면 이 부분을 공부를 해야 돼요. 자, 그리고 나는 토지를 통해서 큰 부자가 한번 돼보고 싶다. 그러면은
개발용 토지를 사는 것이 큰 부자가 될까요? 보존용 토지를 사야 큰 부자가 될까요? 예, 그러니까 큰 부자가 안 된다 이 뜻이에요. 뭘 사야 됩니까? 이걸 사야 돼요. 자, 이거는 비싸죠? 이거는 사니까 사서 농지나 산지는 여러분이 내가 저걸 구입할 수 있는 자기를 갖춰서 구입을 해서 이걸 개발용 토지로 전환만 시키면은 갑자기 크게 부자가 됩니다. 그러면 우리나라는 법으로 농지나 산지를 개발용 토지를 전환하는 데는 상당히 까다롭게 해놨어요. 그런데도 바꾸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려면은 그만큼 농지나 산지에 관련된 법을 어떻게 해야 된다? 잘 알아야 돼요. 자, 그래서 여러분이 내년 시험에 합격해서 바로 이제 중개사 됐습니다. 그러면서 나는 농지 산지를 전문적으로 중개하는 중개사가 되겠다. 박살 납니다. 아시겠어요? 처음부터는 이거 손대면 안 돼요. 아마 농지 산지 손대면 매일 세고랑 차야 될 거예요. 매일 교도소 끌려가야 돼요. 자, 여러분이 내가 이런 우스갯소리 비슷하게 이야기하는데 우리 장관들 후보자들 청문회하죠. 꼭 따지는 게 뭡니까? 니 왜 농지 가지고 있노? 니 왜 산지 가지고 있느냐? 그걸 꼭 따지죠. 그만큼 이 토지는 가지고 있고 이걸 개발용 토지로 전환할 수 있다면 크게 돈을 벌기 때문에 장관 후보자들이 돈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이걸 사두려고 하는 것이 여기 있어요. 그러려면은 자, 이런 농지나 산지를 내가 어떤 걸 사서 가지고 있다가 어떻게 개발용 토지로 전환하는 법만 알면은 예, 크게 부자가 됩니다. 그런데 그것이 단번에 된다 안 된다? 안 돼요. 중개업을 10년 이상 해봐야 됩니다. 경력이 쌓여야 여기에 되는 농지 산지를 어떤 걸 구입해야 될지 또 어떻게 개발용 토지로 전환할지를 알게 되는 거예요. 저도 뭐 강의를 지금 사실은 산 6개를 샀죠. 산지를. 하나는 팔아먹습니다. 5배 받고. 남 5개 아직 남아있어요. 왜? 뭐 하려고? 이거 개발시켜서 나도 부자 되려고. 알겠습니까? 예. 그런데 법이 바뀌는 바람에 옛날보다 산지를 개발용 토지로 전환하는 데는 상당히 어떻습니까?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저도 아직만 지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농지나 산지 이런 토지는 무조건 보존해야 되고 그 외 토지는 개발용 토지입니다. 자, 개발용으로 토지로 정해줘야 개발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제 개발이란 말부터 알아야 되죠. 개발은 뭘 말하냐? 여러분이 알고 있는 개발이 아니고 공부에서 개발이라는 것은 그 밑에 6가지 써놨죠. 자, 건축물, 건축, 공작물, 설치. 공작물이라는 것은 터널이나 다리 같은 거 있죠? 그걸 말합니다. 자, 그 다음에 토지, 형질 변경. 자, 토지 형질 변경이라는 것은 토지의 형상을 바꾼다는 뜻이에요. 쉽게 이야기해서 5가지인데, 자, 절토, 흙을 깎아낸다. 그 다음에 성토, 흙을 삼는다. 그 다음에 정지, 자, 울퉁불퉁한 부분을 바르게 고른다. 그 다음에 포장, 아스팔트나 시멘트로 덮는 거, 매립, 바다를 육지로 만드는 거. 이 5가지 행위를 뭐라 부른다? 토지 형질 변경이다. 이렇게 합니다. 자, 그 다음에 토석, 채취, 토지, 분할, 물건 사두는 행위, 물건 적치. 자, 이런 6가지 행위를 개발이다.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토석 채취라는 것은 우리 흙이나 돌 같은 걸 채취하는 행위인데 대표적으로 건축 자재로서 모래 있죠. 모래 퍼는 거,
건축자재, 석자재 해는 거 이런 것을 도석 채취하고 토지 분할은 토지를 한 필지 토지를 여러 필지로 나눈 겁니다. 물건 적지는 물건 사등을 말합니다. 자, 그래서 공법에서 개발이다 하면은 항상 이 6가지를 머리에 떠올려야 돼요. 공법상 개발이란 말은 수만 번 나옵니다. 나올 때마다 이게 무슨 뜻인지 모르면 이해가 안 돼요. 그래서 개발하면 6가지를 말해요. 자, 이런 6가지 개발을 어떻게 할 거냐. 자, 크게 2가지 방법으로 합니다. 첫째는 소규모로 개발하다. 자, 소규모는 허가받아서 개발합니다. 허가는 필지별로 허가를 해줘요. 한 필지, 2필지 단위로 허가받아 개발할 수 있는데, 자, 이 소규모 개발에 있어서 특히 건축물 건축 때문에 여러분이 별도로 무슨 법 배워야 된다? 건축법을 배웁니다. 건축법을 배우면 건축을 어떻게 하는지 알게 돼요. 자, 그리고 대규모로 개발합니다. 수만 필지에다가 개발하는 걸 말하죠. 자, 그럼 수만 필지에다가 개발할 때 허가 받으려면 수만 개 받아야 돼요. 그러면은 수백 년이 걸립니다. 허가 받는데. 그래서 대규모 개발일 때는 허가 받지 않고 사업의 형식으로 개발합니다. 자, 울산광역시에도 대규모 개발한 곳이 여러 군데 있죠. 어디예요? 자, 현대자동차 공장 부지는 조선시대 때부터 있었어요. 일본 식민지 시절에도 있었어요. 없었죠? 자, 해방되고 1970년 이후에 자, 국가에서 저게 현대자동차가 들어올 부지에다가 산업단지 개발합니다. 대규모 개발했어요. 거기에 개발한 부지에다가 현대자동차에서 뭘 지었습니까? 공장을 지은 거예요. 이와 같이 울산광역시에도 대규모 개발한 곳이 여러 군데 있습니다. 자, 이럴 때 그 대규모 개발을 다 무슨 형식으로? 사업으로 개발합니다. 이 사업으로 개발하는 것이 우리나라에 수십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딱 4가지만 배웁니다, 여러분이. 자, 첫째, 도시군 계획 사업이다 해서 3가지 사업을 배워요. 첫째, 도시군 계획 시설 사업. 말이 참 어렵죠. 이 도시군 계획 시설 사업은 전국에 있는 도로나 철도나 자, 뭐 공항이나 자, 이런 것을 설치하는 사업을 도시군 계획 시설 사업이다. 울산광역시에 있는 각종 도로, 상수도, 하수도, 뭐 철도 이런 거 설치하는 사업이에요. 그 다음에 도시개발 사업. 도시개발 사업에서는 아직 개발되지 않은 곳을 새롭게 개발할 때 쓰는 사업이에요. 신개발이죠. 그 다음에 정비사업이라고 되어 있죠. 정비사업은 자, 재개발에 관한 사업입니다. 재개발, 재건축할 때 쓰는 사업이에요. 자, 이런 3가지 사업을 도시군계획 사업이다 해서 여러분이 별도로 배우고, 그 다음에 이제 주택법에 가서 주택 건설 사업을 배웁니다. 자, 이 주택 건설 사업은 아파트 단지를 조성하는 사업이에요. 전국적으로 아파트 단지 굉장히 많이 조성해 놨죠. 다 이 주택법의 주택 건설 사업으로 조성해 놨어요. 자, 이런 식으로 여러분이 공법 전반적으로 정리를 하게 되면은 이런 내용을 배우는 거예요. 자, 그래서 공법을 한마디로 크게 딱 구성을 지으면 딱 이 형태입니다. 그래서 이걸 프린터로 이렇게 만들어 드린 것은 항상 이걸 염두에 두라 했듯이. 왜냐? 내가 어디쯤 배우고 있는지를 알아야 돼요. 자, 다음 주 우리가 들어가면은 자, 이런 이제 1시간 쉬고 나면 세 번째 시간에는 요 계획 배우기 시작합니다.
여기에 있는 광역도시계획, 도시군기본계획 순서대로 쭉 배워요. 이걸 전부 다 순서대로 하나하나 다 배우고. 자, 그래서 공법은 전체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다. 이렇게 하시고 항상 전체적 내용을 알아야 여러분이 이제 한 가지 세부적인 내용들이 하나씩 어디쯤 한다는 걸 알게 되는 겁니다. 자, 그렇게 하시고. 자, 이제 교재를 한번 해봅니다. 자, 교재가 거기에는 색깔이 다른데. 자, 교재 받았어요. 자, 교재 126쪽 해보세요. 126쪽. 자, 126쪽에 보시면 제1편 부동산 공법 입문이라고 되어 있죠. 자, 여기에 부동산 공법의 의의라고 되어 있는데 그 부분은 볼 게 없습니다. 안 보셔도 돼요. 알겠습니까? 네. 자, 옆 페이지 가시면 부동산 공법의 체계라는 도식표가 있죠. 그 부분도 볼 게 없습니다. 안 봐도 돼요. 자, 그리고 그 다음 페이지 128쪽에 가면은 부동산 공법의 성격이라고 되어 있죠. 볼 거 없습니다. 그 밑에 행정계획이라고 되어 있죠. 찾습니까? 그거는 더 보면 안 돼요. 시험에 아무 도움이 안 됩니다, 지금. 왜냐? 워낙에 공부량이 많기 때문에 불필요한 거 있죠? 가감에 다 베풉니다. 시험에 여러분 도움될 수 있는 부분만 딱 봐야 돼요. 그럼 쓸데없는 거 볼 필요가 없다. 자, 그리고 130조에 가면 행정조직의 구분이라는 거는 참고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131쪽에 용도지역의 지정 현황이라고 되어 있죠. 그것도 볼 거 없습니다. 보지 마세요. 자, 그 다음 132쪽에 가면은 전국 지도 현황이라고 되어 있죠. 찾았습니까? 볼 거 없습니다. 자, 133쪽에 대한민국 헌법과 국토계획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관한 거, 그거 볼 거 없어요. 그 다음에 134쪽에 가면 법의 체계라고 되어 있죠. 볼 거 없습니다. 자, 왜 이렇게 딱 정해주느냐? 쓸데없는데 시간 낭비하지 말아야 되죠. 그럼 이건 시험에 놓느냐? 안 놓아요. 아시겠습니까? 그리고 여기에 필요한 내용은 이 프린터 여기 한 면 있죠. 여기 압축을 다 해줬단 말이에요. 그럼 이 프린터 한 면만 딱 보면 돼요. 그리고 이제 댁에 돌아가서 오늘 배우고 복습해야 되죠. 복습은 꼬박꼬박 해야 됩니다. 그러면 이거 한 면 읽는데 시간이 얼마 걸립니까? 1, 20분밖에 안 걸리죠. 그럼 오늘 복습은 1, 20분만 하면 돼. 그럼 남은 시간은 그냥 쉬든지 놀든지 하세요. 얘가 이런 말을 하는 이유는 지금부터 하루 4시간, 5시간 공부한다 안 한다? 하지 마세요. 아는 것도 없는데 무슨 공부를 4-5시간 한단 말이에요. 알아지는 것이 조금씩 좀 늘고 학습량이 늘면서 복습 시간도 어떻습니까? 점점점 늘어나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이 폭발적으로 공부를 해야 될 때는 언제입니까? 9월달, 10월달, 2달. 8월달까지는 꾸준히 복습하고 공부를 하시면 되고 9, 10월달에는 폭발적으로 끌어다 보야 되죠. 하루 8시간씩 이상씩 공부해야 됩니다. 2달 동안. 그래야 쉽게 합니다. 자, 지금은 복습 시간 간단하게 그리고 뭐 시간 여유가 있으면은 조금 쉬고 놀고 하시면 됩니다. 이제 알아지는 것이 하나씩 늘 때마다 학습 시간이 복습 시간이 늘어나야 돼요. 자, 그리고 이제 교재 2편 국토의 계획에 관한 법에 있어서 교재 138쪽에 펴 두시고
잠시 쉬었다가 이제 그게 용의정이 광역도시격이라 들어가 있죠. 그것부터 합니다.